안녕하십니까. 코리아연구원의 변진흥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만들기 피스워크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남북관계 그 해법을 찾는다를 주제로 해서 대화의 창을 열고 있습니다. 이 피스토크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조한범 박사님을 모시고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남북관계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인지 그 지혜와 용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를 부탁드리기 전에 우리 조한범 박사님의 소개를 겸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조한범 박사님은 통일연구원에 오래 계셨잖아요. 러시아에서 공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국하신 후에 그럼 바로 통일연구원에 가셨습니까? 예, 곧 30년 됩니다. 아, 그러세요? 그 95년에 입사를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통일연구원 이외에는 별 다른 예, 안 맡으셨나요? 예, 계속 통일연구원 밥만 먹었습니다. 아, 그러면 훈장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워밍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한범 박사님께서 준비하신 발제 한 예. 20분 정도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예, 그럴게요.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자리 불러줘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선선하고 즐거운 저녁에 또 저의 이 지루한 그 말씀을 들어주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저한테 한 20분 시간을 주셨는데요. 네. 김정은 정권이 왜 저러는지, 그다음에 2018년, 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어떻게 평가할 건지. 바이든 대통령이 오죠. 20일 그렇죠. 날, 네. 20일 날에서 21일 정상회담하고 20일 떠나는데 또 윤석열 정부가 등장을 했죠. 그럼 대북 정책은 어떤 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예. 뭐 워낙 양이 많은데요. 조금 뭐 스킵해서 짧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정은 정권 출범했을 때 다들 우려했죠. 84년생이 2011년 12월 17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20대 중반에 과연 한 나라를 유엔의 가입국이니까요. 떠맡을 수 있을까? 그때 어려울 거란 판단이 많았어요. 네. 근데 벌써 만 1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김 위원장이 후계자로 등장을 했는데 아버지가 2011년에 죽었거든요. 그럼 길게 잡아도 3년밖에 준비 안 했거든요. 대학교로 저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도 안 했거든요. 준비도 안 됐죠. 그래서 저는 김 위원장의 그 10년을 보면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전 저렇게 나눕니다. 네. 집권 1기, 2기, 2.5기 세 개로 나누는, 물론 이제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집권 1기는 2011년 아버지 죽은 때부터 2017년 말까지 권력 강화와 핵 개발에 주력했던 시기예요. 2018년은 경제 발전으로 전환하고 정상회의를 했던 시기. 근데 정상회의 실패했죠.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자력갱생으로 전환, 노동당 8차 대회를 열어서 부분적으로 전략을 수행한 게 지금 2021년 올해부터라고 보거든요. 21년이면 이제 작년. 예, 작년이죠. 작년. 작년이. 예. 왜냐하면 노동당 대회가 작년에 네, 일어났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거 뒤에가 이제 여기 설명을 좀 더 드려야겠네요. 집권 1기에 집권하자마자 류영호 총참모장 실세죠. 선군 정치. 6개월 만에 처형합니다. 그 다음 러시아가 필요한 걸 중국이 줄 수 있느냐? 아니죠. 다 못 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공급망을 만든다고 해도 그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리소스가 없는 공급망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뭐 여기서 말이 길어집니다만 결국 자기들이 그걸 도모하려고 하지만 자기들만의 공급망을 만드는 순간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 정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코드에 들어있는 인도도 지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인도가 중국이랑 붙느냐? 중국하고는 적대 관계거든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서구죠. 서구적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다 G20에 들어있어요. 이 국가들이.
그러니까 전체 전 세계 부를 거의 독점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 민주주의 국가, 자칭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이 좋은 일만 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냉전 구도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고 새로운 글로벌 대립 구도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려는 바이든의 의도는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약점을 파고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완전히 이 두 국가를 바이든의 의도가 공방에서 제끼느냐? 그건 또 불가능하죠. 그럼 전 세계 질서가 교란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좀 실용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 타결을 했다고 보면 바이든은 스몰 딜입니다. 트럼프는 빅 딜이고 제 기준으로도 북한 비핵화에는 20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성, 복합성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스몰 딜 차원에서도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진정성이 확인되면 단계별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 오기 전에 조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현재까지는 무능했어요. 지난해 1월 출범하고 4월 말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놨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접촉이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 생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새롭게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 남북 주민 간에, 남북 시민 간에 이 생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이 동서독은 그랬거든요. 저걸 통해서 내적인 끈도 만들고 상호 신뢰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 예,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뭐 사실은 이제 발제 전체를 쭉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는 그 과정에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예. 이렇게 했습니다. 훨씬 좋았습니다. 예, 이제 좀 질문 들어온 거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갈라치기, 예. 그 바이든의 어떤 진영 논의 위험이 있는 그러한 그 갈라치기 대립 구도 이런 게 이제 미국의 의도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동북아에서의 이러한 갈라치기 대립 구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럼 결국에 가서는 사실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한미 동맹에 이렇게 힘을 실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게 되면은 그 갈라치기에서 사실은 자기의 입지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한편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좀 힘을 거기다 보태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한미일 동맹 이것을 더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할 텐데 이런 차원에서 그 한미일 동맹 이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준 국제 질서 영향 중에 하나가 네. 글로벌 보수 우경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중심주의, 민족주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극우 단체들, 네오나치 양쪽 다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많은 그 대부분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준동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프랑스 대선에서도 극우 르펜이 상당히 약진했거든요. 그렇죠. 위협을 할 정도였거든요.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가는 건 현재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군사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DJ 오부치 구상 이런 정도로의 어떤 접근. 미국은 그걸 원하죠. 네. 지금 어떻게든 한미를 강제로 한일을 강제로 앉혀서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해서 왜냐 한미 한일은 되는데 한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하나가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 짜증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오스틴 장관, 블링컨 장관이 둘이 트윈으로 처음으로 한일을 왔죠. 그때 강조한 게 한미일 협력이었어요. 한일 협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한일 현안을 해결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또 아마 자기들이
이 중재도 할 생각이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점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이 부분하고 해서 시청자 가운데서 이제 좀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20일 날 내일 모레 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데 제가 그 질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면 20일 미 대통령 방한 정상회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은 코드 가입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그 무기 제공 등 윤 대통령에게 여러 옵션을 내놓으면서 선택을 압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사실 이 옵션들은 바이든이 구상하는 한미일 북중로 신냉전 구도, 이분은 이제 신냉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니까 그 구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의 중러 미와의 그동안의 어떤 균형자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했었다고 하면 그에 퇴색하지 않겠느냐. 이게 퇴색된다고 하면 남북관계는 더 경색될 것 같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거는 뭐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다 쓰는 용어거든요. 지금 글로벌 중추국가 이런 표현도 윤석열 정부에 쓰고요. 네. 저는 지금은 전략적 명확성의 시대다.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는 미중 사이에서 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느 한편에 안 쓰려고, 왜냐 한쪽으로 완전히 경사되면 나머지 한쪽을 버려야 되니까요. 그게 전략적 모호성의 명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시대가 지났다. 이제 그 정도를 벗어나서 전략적 명확성을 밝혀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그 전략적 명확성이 어느 한쪽을 택하는 건 아닙니다. 전략적 명확성은 뭐냐면 내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 맞으면 협력하는 거고, 여기 안 맞으면은 협력할 수 없는. 뭐 그 인도 같이. 그렇죠. 뭐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그렇죠. 우리의 국익을 명확히 네. 해놓고 네네. 그 국익에 맞는, 그러면 우리 국익이 뭐라고 더 확실하게 던져놓으면 동맹도 의심하지 않고 중국, 북한도 저 국익으로 일관된 길을 가는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조금 전에 이제 국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남북 관계 개선이 우리의 국익에 맞는다고 하면 보수 언론이건 진보 언론이건 간에 언론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국민들이 국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북한의 지금 그 상황 돌아가는 것이 지도자가 이 문제를,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모양새가 나름대로 남북 관계 전체를 보는 우리의 국익에 이렇게 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객관적으로 조명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아직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언론에 대한 성찰. 네. 언론은 스스로 성찰하기 힘듭니다. 속성상. 네. 결국은 답은 시민사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거짓말은 안 해요, 제가 보기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으면 이면만 보도하는 거죠. 그렇죠. 딴 쪽은 이면만 보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던 건 시민성이거든요. 네. 이런 시민성은 역사상 찾기가 어려워요. 유럽만 해도요. 저 선진 유럽만 해도 시위 좀 심해지면 바로 약탈 방어하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저도 이제 올해 그 육자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60평생 살았는데 네. 시위 약탈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 단 한 번도. 그리고 촛불이라는 힘만으로도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오늘 5.18 영령들이 참 숭고해야 되는 날입니다만 그러한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례가 없어요. 유사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민성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성이 결국은 그 채찍이 되고 시민성이 매의 눈이 되는 거지, 언론이 스스로 그 성찰하고 제대로 보도하고 언론이 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그러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계속 앞으로도 조정동과 한겨레 경향은 다른 길을 갈 겁니다.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 거리를 점점 줄여주는 건 이 시민사회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보다 시민사회, 진보,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으로 시민사회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저분은 원래 국민의힘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저분은 열려 있고 가운데 있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시민사회가 코리아 연구원도 끊임없이 이 좌우대와 진보 네. 보수대화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할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비해서 이번 대선에서도 전 즐거웠던 게 딴 사람들 다들 뭐 그 힘들었다고 그러지만 물론 저도 힘들었습니다만 색깔론이 없었어요. 색깔론이. 지역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었어도 아주 얕았어요. 네. 옛날에 선거할 때마다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지역색, 예. 색깔론. 예. 근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민사회의 성찰이 답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권력 쟁취의 개념에서 좀 너무 잘못 인식돼 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새 정부가 새로운 차원에서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와 손발을 맞추면서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길을 열어나가야 되겠죠.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윤 대통령께서는 정치에 부담이 없어요. 빚진 게 없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에 퍼주면 색깔론에서 자유로워요. 그렇죠. 진보 정권은 항상 퍼주면 뭐 무슨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수 정권은 퍼져도 인도적 제한을 대규모로 해도 색깔론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수 정권은 남남 갈등에서 진보 정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남북 관계를 파격적으로 한다고 해서 무슨 뭐 종북이란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보수 정권은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강조하거든요. 지금 한미 동맹 최고입니다. 이미 사실은 지난해 5월달에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했어요. 네. 문재인. 그다음에 그때 군사 동맹에서 가치 동맹으로 진화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지나가 버렸죠. 여기서 더 나가겠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최상이거든요. 그럼 미국하고도 갈등의 소지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치고 나간다고 미국이 이렇게 전눈으로 째리고 그러겠어요? 실력 관계가 있는데.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 새로운 정치가 지금 싹트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지금 직함이 그분이 위원장이십니까? 그분도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또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럼 세물이 지금 윤 대통령, 안철수 위원장 이런 분들이 지금 변화를 일으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진보가 지금 변화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남북관계 해법인데 그 모색하는 그 방향과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 이렇게 아마 판단 또 평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그 조한범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일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신 조한범 박사님을 모시고 남북관계 그 해법을 찾는다 하는 주제로 오늘의 한반도 현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새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북한은 사실 아직까지도 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고 오늘 발제하신 조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소한 레드라인은 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 때 핵실험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처럼 긴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니냐 하고 자세하게 현실 진단을 해주신 조한범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다음 주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 월, 수, 금으로 연결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즉 5월 23일 이 시간에는 대북 인도 지원 단체로서 가장 선봉에 있었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의 손정도 사무국장을 모시고 남북 협력 현실적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또 함께 해주시면서 정말 우리의 고민이 우리 사회를 성숙시키고 진화시켜 나가는 또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이 그 원동력이다 하는 이러한 그 포부를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